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30대 후반의 여성, 김선주입니다. 다행히 좋은 남편과 따뜻한 시댁 식구들을 만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아픈 과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끔찍했던 학창 시절, 특히 중학교 시절의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돌이키고 싶지 않은, 아니,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암흑의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서는 것을 어려워했고 말수도 적어 늘 조용히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소극적인 성격을 고쳐보려고 애썼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성격이란 것이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었고 억지로 활발한 척 연기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다행히 저와 비슷한 성격의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제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이미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면서 저는 그녀로 인해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얘야, 김선주. 너 과학 필기한 거 노트 좀 줘봐. 왜? 갑자기 왜? 내일 시험이니까 공부 좀 하려고 그러지? 필기 안 했어? 주라면 줄 것이지 말이 많아. 이미지는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자며 저에게 살갑게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교과서부터 노트까지 빌려달라고 한 후 일부러 낙서를 해서 돌려주거나 심지어 잃어버렸다며 돌려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교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채 버려진 제 노트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공으로 일부러 저를 맞추는가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에서 자연스럽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그나마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마저 하나둘씩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다행히 제 곁을 끝까지 지켜준 친구도 있었지만 그녀 또한 저와 함께 반에서 왕따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와 어울리는 친구들까지 왕따로 만들어버리는 이미진 때문에 모든 것이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원래부터 말이 없던 저는 집에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기에 부모님은 제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이미진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저는 결국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개학 후 이미진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자퇴를 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극도로 지쳐 있었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된 상태였기에 부모님은 심리상담 및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시고 저를 치료받게 하셨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다행히 심리치료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생활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품이 훌륭한 지금의 남편, 강서준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부터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결혼 전 제가 시댁에 자주 찾아뵐 때마다 저를 예뻐해 주셨고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선주야,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왜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여러 개 가져도 상관없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혼하실 때 시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반지와 목걸이였습니다. 저 있는 반지도 잘 안 끼고 다녀요, 어머님. 마음에 드는 게 없구나. 아니요, 사실 너무 비싸 보여서요.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좀 그래? 우리 시어머니한테 내가 물려받은 게 더 많았는데
돈 필요할 때마다 팔아서 쓰고 하다 보니 이것들만 남았어. 그리고 우리 아들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만나주는 것만 해도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 골라봐. 아님 다 줄까? 아, 아니에요. 저 그럼 이거 주세요. 그래, 그럼 얼른 껴봐. 이 딱 보니까 손 크기가 나랑 비슷한 게 꼭 맞을 것 같아. 어머, 꼭 맞네. 예쁘다. 젊을 때 반지든 목걸이든 실컷 해. 나이 들어서 하려니 티도 안 나고 그렇다. 왜요? 어머님 지금도 고우세요? 이거 여기에 넣어 두지 마시고 마트에 장 보러 가실 때도 하시고 미용실 갈 때도 하시고 그러세요. 아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는데 전셋집이라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듣기로는 남편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꿈을 꾸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군대부터 다녀와 바로 취업을 해야 했는데 잘 나가는 친구들처럼 대학 졸업장이나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어서 회사의 조건을 보고 입사한 게 아니라 자기를 뽑아주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착한 남편은 적은 월급에 불평하지도 않고 회사를 다니며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갔고 월급을 쪼개 집에 생활비도 들이며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이 그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얼굴이 항상 밝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만날수록 그런 남편에게 끌렸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과거의 일로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를 괴롭힌 이미진도 똑같이 당해봐야 제 속이 풀릴 거라 생각하며 한때는 복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괴로운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죠? 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복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1년간 손 놓고 있던 공부에 다시 매진했고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만났을 땐 이미 둘 다 30이 넘은 나이였기에 연애를 시작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났고 그렇게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 서방 왔어? 네, 장모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나야 좋지. 자네가 항상 잘 챙겨주잖아. 그런데 장인어른은 어디 가셨어요? 자네가 회 좋아하니까 그거 사러 가셨어. 항상 가시는 그 횟집 맞지? 응, 그럼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도 다녀올게요. 남편은 친정에 가면 저희 부모님께 정말 살갑게 대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워낙에 연애 때부터 살갑게 굴던 남편이라 결혼 직후에도 친정에만 가면 아들처럼 살갑게 구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아주 잘하는 남편이라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와 아빠에게도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워낙에 조용하고 애교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와는 다르게 사람이 정말 밝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남편의 그런 점을 좋게 보시고 결혼을 바로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조건은 하나도 안 보고 말이죠.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오래 다니던 직장에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무도 보고 현장에서도 일을 했는데 남편의 직업은 QC, 즉 품질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나오면 설계도면과 잘 맞는지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직간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같이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난 자기 회사 직원도 아닌데 내가 회식에 가도 돼? 우리 회사는 큰 회사도 아니고 회식 때 직원들 가족까지 함께 모이는 날이 많다고 하더라고. 나도 처음에 가족을 불러도 된다고 해서 정말인가 싶었는데 전부 그렇게 모여서 밥도 먹고 그랬다네. 아, 그래? 그래도 좀 그렇긴 한데? 회사 분위기는 정말 좋아. 우리 부서 사람들도 착하고. 그러니까 같이 가서 밥만 먹고 오자. 그래, 알았어.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계속 같이 가자고 했고
다른 직원들도 가족들과 다 같이 온다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식 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는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정말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고깃집을 빌려 직원들이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남편도 이런 회식은 처음이라 어색하다고 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대답한 후 회식 날이 밝았습니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남편의 회사로 향했죠. 도착하니 정말 아이들 손을 잡고 온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제야 안심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식당 안은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고 저도 편안하게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의 한 고깃집을 통째로 빌려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런 분위기의 회식은 처음이라며 어색해했지만 곧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던 중 낯익은 여자가 남편 회사 사장 옆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남편은 아니야 이라고 답했지만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여자는 누구야? 남편은 우리 회사 사모님.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회사에 종종 나오길래 누군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직원들은 다 알더라. 그런데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아니야. 누군지 생각은 안 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 자꾸만 신경이 쓰여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서 그 사장 부인이라는 여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야, 내일이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어이없다는 듯 저요? 그럼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는데? 저 아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비웃듯이 김선주 맞지? 라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제 이름을 어떻게?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여자는 벌써 날 잊은 거야? 나 이미진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이미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를 괴롭혔던 악몽 같은 존재, 이미진.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미진은 능글맞게 웃으며 내가 좀 변했지? 요즘 의학기술이 좋잖아. 그런데 넌 어쩜 그대로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랜만이네. 그런데 너네 남편 누구야? 이름 뭐냐고 라고 묻는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굳이 그녀에게 남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나 그만 가볼게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지는 알려주기 싫어. 이따 보면 알지 뭐. 그래, 가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서둘러 그만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의아해하며 왜? 피곤해. 이제 식사도 다 했고 가도 되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 이제 식사도 다 했고 가도 되지 않아? 그럴까? 알았어. 팀장님한테 인사 좀 하고 라고 재촉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팀장에게 인사를 하러 갔고 저는 나 그럼 주차장에 먼저 가 있을게 라고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혔던 이미지는 제가 남편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멀리서 빤히 쳐다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이직한 회사의 사장 부인이 하필이면 이미진이라니.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왜? 저는 용기를 내어 자기 회사 사장님 말이야. 나이가 좀 많은 편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렇지. 아까 사모님 보고 그러는 거구나. 너무 젊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이건 다른 직원한테 들은 얘긴데 우리 사장님이 젊었을 때 결혼했다가 한 번 이혼했대.
그러다 지금 사모님 만나서 조용히 혼인 신고만 하고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듣자 하니 사모님도 재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까진 내가 모르고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구나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이미진. 저는 차갑게 누구세요? 이미진이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미진은 능글맞게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뭐, 그게 어렵니? 내 남편이 우리 남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무슨 일로 전화했어?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미지는 태도를 바꿔 섭섭한 듯 좀 섭섭하다.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거 오랜만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안한데 난 너랑 할 말이 없어서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좀 바쁜데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미지는 비꼬는 듯 바빠. 왜 살림하느라 바쁘니? 그런데 너 고작 그 월급으로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아?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의미 없는 대화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지는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만 끊을게. 야, 너 예전처럼 내가 시키는 거 잘하면 내 남편 승진시켜줄게. 어때? 어이가 없었던 저는 참나. 뭐?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미지는 우리 남편 나한테 꽉 잡혀 살거든. 그러니까 내 말에 내 남편 승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걸로 할게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 남편 우리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 거야?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취업하기 쉽지 않은데 내 남편 스펙 보니까 영 시원찮더라. 이래도 내 말 안 들을 거야? 현명한 선택하길 바랄게. 남편 회사의 사장 부인이 하필 이미진이라는 사실이 찜찜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 회사에 이직한 것을 만족해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진의 협박이 현실로 다가오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엄마를 만나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그럼 얼마 전에 강서방이 이직했다는 회사가 거기야. 엄마는 남편 회사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엄마 회사의 하청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시댁의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저희 집은 엄마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아빠도 괜찮은 기업에서 아직 사회활동을 하고 계셨기에 경제적인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남편의 좋은 점만 봐주셨고 저에게 참 잘하고 서로 아끼는 모습에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남편과 시댁에서 너무 부담을 느낄까 봐 엄마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엄마가 그저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날 엄마를 만나 이미진을 다시 만나게 된 경위와 그녀가 남편이 최근 이직한 회사의 사장 부인이라는 사실까지 말씀드리자 엄마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시 만나? 그러게. 선주, 넌 괜찮아? 엄마는 제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엄마였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 괴로워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때의 아픔을 잘 이겨내서 이미진을 다시 만났을 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진은 여전히 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화가 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은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재혼을 한 거야? 엄마가 물었습니다. 한 번 결혼을 했었으니까 재혼은 따로 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 신고만 했다고 하더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런데 강서방도 알고 있어? 라고 물었고 저는 아직 얘기 안 했어. 그래, 잘했어. 언젠가 알게 되겠지만 일단 얘기하지 말고 있어. 엄마가 좀 알아볼게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잘 해결하고 싶어서 상황을 일단 지켜보며 이미진의 말대로 남편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남편은 평소보다 일이 좀 많긴 했는데 괜찮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이 늘었다고 제가 되물으니 남편은 원래 그 일 담당은 내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 내가 하게 됐어. 그런데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사장 와이프라는 사람은 회사에 자주 나와 제가 묻자 남편은 나는 가끔 보는데 거의 매일 본다는 직원도 있고 그런데 그건 왜 물어?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와 더 자주 통화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엄마 회사의 하청이었는데 거래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남편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일하는 마인드가 좋고 거래 대금 결제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엄마도 관심 있게 보던 회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혔던 이미지는 수시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를 계속 보내더군요. 얘야, 김선주.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곤란해. 내가 엊그제 이사한다고 했지? 그래서 와서 짐 좀 나르라고 했는데 내 말 무시해? 아직 현실을 잘 모르는 본데 내가 그럴수록 내 남편만 힘들어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저 역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만하라고 좋게 말했습니다. 나이도 30이 훌쩍 넘었고 애도 아닌데 머리채를 잡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이미진이 하는 짓을 보니 여전히 중학생 때 자기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며 살았던 그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미진은 정말 회사에서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부쩍 야근이 많아졌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남편은 미안해. 회사 일이 갑자기 많아져서 라고 답했습니다. 현장 일까지 하는 거야? 제가 다시 묻자 남편은 현장 일까지 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설계 도면을 보는 일을 주로 했고 현장에 나가 제품 확인만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현장에 서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알고 보니 남편의 잔업 증가는 시작에 불과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했건만 얄궂게도 인사부의 지시라며 남편 강대현은 퇴근 준비를 하던 찰나에 느닷없이 새로운 업무를 떠맡게 되었다. 사무직은 정시 퇴근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장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밤늦도록 일하는 직원들이 수두룩했고 그 덕분에 야근 수당을 챙겨받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현장 일까지 도맡게 되면서 칼퇴근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원래 당신 부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일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걱정스러운 마음에 내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도 좀 이상해. 꼭 팀장님이 퇴근하고 나면 인사팀에서 전화가 와 현장에 가보라고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무튼 나 좀 씻을게. 응, 알았어. 나는 그의 지친 어깨를 바라보며 안쓰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월급날이 되자 남편은 월급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월급이 왜? 내가 되묻자 그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답했다. 이번 달에 내가 야근을 엄청나게 했는데 야근 수당이 하나도 없어. 여기 봐봐. 정말이네. 나는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회사의 이야기는 해봤어? 얘기했더니 확인해서 내일 알려준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남편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안 친정엄마 역시 무언가를 눈치채셨는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선주야, 일단 회사로 들어와.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서둘러 답했다. 알았어요. 나는 즉시 회사로 달려가 엄마와 만났고 그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그저 이미진이 남편이 회사 사장이라 기세등등하게 제멋대로 구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녀가 그 회사의 인사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녀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사장의 아내라는 배경 덕분이었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묻자 엄마는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 회사 직원 중에 엄마 아는 사람이 좀 있어?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문제가 꽤 심각하더라. 엄마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미지는 인사부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갖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마치 어린 시절 나에게 그랬듯이 괴롭히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말 어릴 때 하던 짓이 어디 안 가는구나 싶더라. 이나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회사에서 억울하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 신고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조용한 거지? 내가 의아하게 묻자 엄마는 혀를 찼다. 사장 와이프인데 다들 쉬쉬하는 거지? 혹시나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한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그 친구가 참 악질인 게 해당 직원을 교묘하게 괴롭혀서 스스로 퇴사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또 어떻게든 약점을 찾아서 신고도 못하게 했다고 해. 그 약점은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었고 엄마의 말을 듣는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분노와 함께 이제는 내 남편에게까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이번에는 그때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몰래 숨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이 회사에서 당한 직접적인 부당 대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무작정 이미진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신고할 수도 없었고 설령 신고한다 한들 일이 제대로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았다. 오히려 과거의 악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러는 것이라며 그녀가 나를 궁지로 몰아갈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회사에서 겪은 모든 일을 상세히 정리하여 며칠 뒤 노동청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정확히 말하면 신고는 남편이 직접 해야 했다. 본인만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남편과 나는 신중한 상의 끝에 결정을 내렸다. 보통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회사에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지만 인사부에 이미진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절차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기로 했다. 내가 신고를 준비하던 날에도 이미진은 여전히 내게 문자를 보내왔다. 너 내 연락 자꾸 무시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내 남편 야근으로 안 끝나. 내가 하루아침에 백수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나는 차갑게 답장했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자 그녀는 더욱 악에 받친 목소리로 답했다. 그만하기 뭘 그만해?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우리 남편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 줄 알아? 나한테 생활비 얼마 주는 줄 아냐고. 그런데 내 남편은 나보다 나이도 2살이나 많은데 아직도 대리의 연봉은 그 수준이니 내 수준도 알만하다. 나는 그녀의 악담을 철저히 무시했다. 며칠 후 노동청으로부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남편 회사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곧바로 사장실로 불려갔다. 그리고 나 역시 그날 즉시 남편의 회사로 향했다. 남편은 나와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이미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있었다. 아무리 그에게 잘못이 없다 해도 현실은 냉혹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신고를 감행하면 회사에서 그를 곱게 볼 리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굳은 결심을 하고 남편의 회사에 도착했다. 회사 입구에서 나는 또다시 이미진과 마주쳤다. 아니,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내 남편 좀 만나려고 내가 담담하게 답하자 그녀는 비웃음을 흘렸다. 내가 뭔데 우리 남편을 만나? 우리 남편은 이 회사의 사장이야.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만나주는 사람인 줄 알아? 나는 그녀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하고 사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며 악을 쓰기도 했고 내 팔을 붙잡고 행선지를 막아서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굳건히 사장실로 향했고 마침내 남편 회사 사장과 마주할 수 있었다.
나와 이미진이 동시에 들어서는 모습의 사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 자리에는 남편 역시 함께 있었다. 그는 노동청 신고건으로 사장과 면담 중이었다. 여보, 여긴 어떻게?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묻자 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그리고 사장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강대리 와이프인가? 사장이 짐짓점잖은 표정으로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사장님. 안 그래도 신고한 것 때문에 이야기 중이었는데 회사 내에서 정확히 알아보고 처리하겠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건 좀 어떻게 조사를 하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의 질문에 이미진이 발끈하며 소리쳤다. 그걸 내가 뭔데 물어? 빨리 나가. 사장실 안에는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편 회사 사장은 그제야 자기 아내인 이미진과 내가 서로 아는 사이임을 눈치챘다. 이미진은 더욱 격앙된 태도로 나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다. 왜 또 그때처럼 나한테 폭력 쓰려고?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내가 반해서 말도 없고 조용하고 존재감도 없으니 나한테 함부로 대했잖아. 뾰족한 펜으로 내 뒷자리에서 내 등을 쿡쿡 찌르고 다른 친구들한테 내 욕해서 나 왕따 만들고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역시 넌 변한 게 없구나. 그러자 사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네, 들으신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나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사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 들었다. 이게 뭡니까? 제 명함이요. 내 명함을 확인한 사장은 그 자리에서 크게 놀랐다. 남편은 물론 이미진조차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다. 사실 나는 엄마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외동딸인 나는 일찍부터 엄마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았고 엄마는 나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다. 얼마 전부터는 신규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어 내가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자회사 설립이 완료되면 엄마 회사에서 나올 예정이었지만 아직 준비 중이었기에 엄마 회사에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중요한 거래처는 내가 직접 관리하며 회사 일에 열정을 쏟아왔지만 공교롭게도 남편이 다니는 회사와 엄마 회사는 거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가 자회사 설립에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 남편 회사가 엄마 회사의 거래처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 역시 거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엄마를 통해 그 회사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전해 들을 수 있었고 과거 나를 괴롭혔던 이미진이 자기 남편 회사에서 그동안 무슨 짓을 벌여왔는지까지 소상히 알게 되면서 이번 일은 남편이 단순한 사과를 받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진은 남편의 손에 들린 내 명함을 빼서 들고 꼼꼼히 살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아니, 김선주 내가 이사라고? 말도 안 돼, 너 이거 가짜지? 요즘 인쇄소 가면 원하는 대로 명함 만들어주는 세상인데 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사기를 치냐. 나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 그래. 보는 놈은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 그게 그렇게 가짜처럼 보이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 그녀의 말에 나는 더욱 차가운 눈빛으로 응수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 믿기지 않으면 직접 확인해보라고 했지. 그리고는 준비해간 서류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이사라는 직함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이유를 여기서 확인해봐. 그 자리에서 나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성함을 입에 담았다. 물론 이미진처럼 내 지위를 이용하여 억지를 부리거나 갑질을 하려고 회사를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로지 내 오랜 친구이자 동창이었던 남편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투명한 해결을 요구하고 이미진이라는 인간이 어떤 악행을 저질러 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사적인 관계를 떠나
회사 인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려 온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미진이 그동안 남편에게 보낸 끔찍한 문자와 통화 내역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미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는 싸늘하게 되물었다. 무슨 짓이냐고?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이미진과는 중학교 시절 서로 썩 좋은 감정으로 지냈던 사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얄궂게도 저번 회식 자리에서 나를 발견한 후 그날 이후부터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다. 혹시나 그때 일에 대해 사과하려는 건가 싶었지만 그녀의 속셈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오히려 내게 온갖 명령을 내리며 시키는 대로 잘하면 남편을 승진시켜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해왔다. 나는 역겨움을 느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런 식으로 얻는 승진 따위 내 남편은 원하지 않아. 하지만 그 후부터 남편은 회사에서 이유 없이 야근에 시달려야 했고 심지어 야근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모르겠지? 여기 이 명단을 보라고. 그동안 당신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회사를 떠난 직원도 있고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한 직원도 분명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감히 신고조차 할 수 없었어. 당신이 사적인 약점을 잡아 꼼짝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미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항변했다. 얘야,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비웃으며 되받아쳤다. 왜?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이미진의 남편은 다급하게 아내를 감쌌다. 여보, 이거 다 거짓말이야. 얘가 중학교 때 일로 아직 앙심을 품고 있는 모양인데. 선주, 지나간 일로 아직도 나한테 감정이 남아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잖아. 나는 차분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잠깐만요. 그러면 당신이 그때 김선주 씨를 괴롭혔다는 건 사실인가요? 이미지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네. 아니, 그게...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솔직히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저는 그런 기억도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저 어릴 때 이민 가서 쭉 외국에서 살다 온 것. 나는 냉정하게 반박했다. 정확히 중3 여름방학 때였지? 내가 그렇게 괴롭혀놓고 내가 학교에 알리니 너는 이미 자퇴했다고 하더라. 이미지는 발끈하며 소리쳤다. 얘야, 증거 있어? 내가 그때 널 괴롭혔다는 증거가 있냐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의도가 뭐냐고. 내가 잘 사는 게 보기 싫었니? 넌 고작 대리 남편하고 사는데 나는 회사 사장이랑 사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심보를 곱게 써야지. 나는 그녀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그래, 말 잘했다. 사람은 심보를 곱게 써야 해.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결국 되돌아오게 되어 있거든. 조용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모자라서 다시 만난 나에게 시키는 거나 잘하라는 헛소리를 짓거리다니. 아직도 내 눈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 앞에서 겁먹을 사람처럼 보였던 거야? 심지어 우리 남편에게 왜 그랬어? 너야말로 내가 내 말을 무시하니까 분에 못 이겨서 우리 남편에게 화풀이한 건 아니고? 나는 미리 준비해간 또 다른 증거들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중학교 시절 지겹도록 괴롭힘을 당하면서 오랜 세월 심리치료를 받았던 내역서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받은 생생한 목격 진술서였다. 그 당시 증거들을 정리하여 학교에 알렸지만 이미지는 이미 한국에 없었고 나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일상을 되찾은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복수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 또한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묻고 살면서 다시는 그녀와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 믿었건만 이런 식으로 재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미진이 말도 안 되는 연락을 해올 때마다 나는 좋게 타일렀고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호의를 비웃었고 급기야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하자 나 또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남편 회사 사장은 충격에 휩싸인 채 그것들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리고 그날 이미지는 남편에게 뺨까지 맞았다. 내가 당신 이러라고 그 자리에 앉힌 줄 알아. 이미지는 억울한 듯 울부짖었다. 아니, 여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과거는 나와 만나기 전의 일이니 내가 굳이 당신에게 그걸로 책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지.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직원들한테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제 말부터 들어봐요. 이미지는 애원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싸늘하게 외면했다. 어떻게 제 말을 듣고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 당신 내 편 아니었어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서 편이 왜 나와? 사실 어느 상황에서든 갑질이라는 건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아무리 하청업체라도 동등하게 거래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한번 거래를 시작한 회사들은 쉽게 관계를 끊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 일은 달랐어요. 먼저 갑질을 한 건 이미진이었고 직원에게 그런 끔찍한 대우를 하는 회사라면 저희 어머니 또한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남편 또한 자신이 미처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미안해. 처음부터 말하지 못해서. 나는 남편을 위로했다. 나한테 미안할 건 없어? 그런데 대충 나도 알고 있었어. 정말이지. 장모님께서 그냥 회사 다니신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결혼하고 딱 한 달 됐을 때 장모님께서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그런데 뭔가 지시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회사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 남편은 오히려 섭섭하다고 화를 내기는커녕 다 사정이 있었겠지라며 좋게 생각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난 후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는 그의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았다. 당신 어디가? 나는 의아하게 물었다. 회사에 간다고? 사표 냈잖아.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실은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 마음 돌릴 수 없겠냐고.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 며칠 후 사표를 내고 집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간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얼마 전 남편 회사 사장이 사과하고 싶다면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었다고 했다. 그래서 내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만나러 갔었는데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정말.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일한 근무 평가서를 다 봤다고 하시면서 사표 수리 안 할 테니까 계속 일하면 안 되겠냐고 하셨어. 사실 나는 남편이 다시 그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남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회사에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었다. 심지어 중요한 거래처 회사의 사위가 자기 회사 일반 직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사장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날 남편은 회사에 다녀와서는 다시 한번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했다. 잘 얘기했어? 월급에 문제 있던 거 오늘 안으로 다 정산해서 입금해주기로 했어. 정식으로 사과도 다시 한번 받았고 나는 안도하며 말했다. 잘 됐다. 그리고 내가 일할 회사가 또 없겠어? 찾아보면 많겠지? 하지만 얼마 뒤 이미진이 우리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 우리 집 주소는 또 어떻게 알았어? 남편의 이력서를 보고 알아낸 모양이었다. 미안해. 그런데 내가 정말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나는 경계하며 말했다. 말해. 여기서. 감히 우리 집까지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마. 누구 왔어? 남편까지 현관으로 나오자 이미지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너 지금 뭐 하니? 나는 싸늘하게 물었다. 사과하는 거야? 무슨 사과?
제대로 된 사과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게 사과 아니야? 그냥 무작정 사과한다고 하면 끝나는 건가? 그러자 이미지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는 마지못해 미안하다 우는 말을 내뱉었다. 사실 사과하러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 특히 학폭 가해자들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더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잊혀지고 피해자들만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지. 이미진이라는 인간은 알고 보니 친구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나와 남편 앞에서 억지로 눈물을 글썽이며 사죄를 시작하는 그녀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남편에게 그동안 부당하게 일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찌나 술술 사과하던지 정작 나에게 모질게 굴었던 지난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아니, 못했을 것이다.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이라 기억조차 희미하다고 변명했으니까. 맞아, 내가 그랬지? 네, 노트 빌려가서 늦게 돌려주고. 미안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사과는 어딘가 어색하고 형식적이었다.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돌려주긴 했니? 빌려간 것조차 잊어버렸잖아. 심지어 내 노트 볼 것도 아니면서 빌려가서는 찢어서 교실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아, 그래. 맞다. 미안해. 내가 그때 정말 실수로 그랬어. 내 사과 받아주면 안 될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되겠는데. 이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 내가 너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 내가 알아? 그렇게 이민 가서 너는 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겠지? 그날 이미지는 우리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애원했지만 나는 그저 괜한 시간 낭비였다는 생각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그녀에게서 쉴 새 없이 전화와 문자가 쏟아져 내렸다. 전화를 받지 않자 그녀는 문자로 절박한 심정을 토로해왔다. 선주야,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나 용서해준다는 말 듣고 와야 우리 남편이 나아준대. 제발 부탁해. 사람 인생 한 번 살려준다 생각하고 나 이미 용서했다고 우리 남편한테 문자 한 통 보내주면 돼. 하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미지는 나와 남편에게 진심 없는 사과를 한 후 곧장 우리 엄마 회사까지 찾아갔다고 한다. 나는 엄마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그래서 엄마, 어떻게 했어? 만났어. 사과 받아줬어? 엄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떻게 하긴. 경비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로비에서 바로 내쫓으라고 했지? 나는 엄마가 이미진의 뺨이라도 후려쳐 주길 은근히 기대했지만 엄마는 나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뺨이 뭐야? 너 괴롭힌 그대로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었지? 아니, 더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때린다고 걔가 자기 잘못을 뉘우칠 것 같아. 엄마가 힘들게 손찌검하고 욕해주고 그러지 않아도 걔 인생 완전히 망했더라. 엄마는 이번 일로 남편 회사 사정을 따로 만났었다고 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덧붙였다. 이미진이 젊은 나이에 나이 많은 회사 사장과 결혼한 데에는 숨겨진 사정이 있었다. 중학교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지만 이민 후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한국에 돌아온 후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고 그 일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남편 회사 사장과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고 나이 차이가 컸지만 예쁘고 순수해 보이는 그녀에게 끌려 재혼을 결심했다고 전해 들었다. 순수해 보였다고? 그럼 자기가 과거에 친구를 괴롭혔다고 솔직하게 말하겠어?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지? 그럼 둘 다 재혼인 거네?
그런데 미진이 집 형편이 어려우니까 결혼하고 나서 최 사장에게 생활비도 주고 했다나 봐. 그런데 이번 일로 이혼을 당하게 생겼으니 너와 남편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던 거고 엄마까지 찾아갔던 거야. 엄마는 용서고 뭐고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니 더는 찾아갈 수 없었을 테고 이미지는 그날 이후로 나에게 끈질기게 연락해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응대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이미진의 부모까지 나서서 자기 딸을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찾아온 적이 있었다. 저기, 선주야. 나 알지? 미진이 엄마.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교실에서 뵌 적 있었죠? 그래, 맞아. 그때도 참 귀여웠는데 여전하구나. 왜 오셨어요? 그때 일 사과하러 왔다. 그땐 왜 안 하셨어요? 너도 알겠지만 우리가 그때 한국에 없었잖아. 사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으니. 중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 얘기 들으시고 연락처 수소문해서 전화 통화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랬나? 아,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도 여러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찾아왔다. 우리 딸이 그때 철없이 굴어서 아니요. 이혼 얘기 나오지 않았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용서를 구했을까요? 미진이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다면서요? 저한테 사과하고 제가 용서해주면 최 사장님이 생각해본다고 그래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정말 너한테 미안해서 사과하러 온 거야?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고 자기 자식이 잘못한 걸 알았다면 그때 이민을 가서도 전화든 편지든 방법은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때 전화했더니 이제 학교 그만뒀으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셨다고 하시던데 아닌가요? 정말이지. 이미 그 친구나 그 부모나 똑같았다. 엄마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과만 받아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지어냈지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고 그저 자기 딸이 철이 없어 그랬다고만 변명했다. 그래서 나는 끝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용서고 뭐고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알고 살 거라고 못 박았다. 여태 그래 왔던 것처럼. 그날 이후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느라 바쁘게 지냈는데 결국 엄마 회사에 자회사를 맡게 된 내가 남편에게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했다. 물론 남편은 처음에는 거절했고 자기 본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코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충분히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더 큰 자리를 탐낼 법도 하지만 남편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있다며 본인도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을 하고 싶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 직장 회사에서의 비슷한 조건으로 직책을 맡겼고 우리는 그렇게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지는 결국 이혼을 당했다고 들었다. 나에게 사과를 받든 못 받든 어차피 이혼은 피할 수 없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이혼 후 그녀는 그동안 받았던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젊고 예쁘니 또 다른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녀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정말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 내가 굳이 힘들게 복수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진이 스스로 벌을 받는 것을 보면 말이다. 나는 현재 규모는 작지만 직접 회사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다. 남편은 그 사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한 번 했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든든한 부모님의 따뜻한 도움과 항상 나를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한결같이 내 옆에서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내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남편이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요즘이지만 우리 부부는
요즘 예쁜 천사를 기다리고 있다. 욕심일 수도 있지만 나와 남편은 예쁜 아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